네, 2025년 4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조금 지나간 일인데요. 지난 4월 18일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했던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하면서 이들이 남긴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은 대인 논증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라 그랬습니다. 대인 논증. 상당히 어렵죠. 누구누구를 상대하다 할 때 상대할 대자대가 사람인자. 논증은 논증하다 그럴 때 논증입니다. 사람에 대한 논증이 대인 논증이죠.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학교 선생이야. 교사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기자야. 기자니까 맨날 술 먹고 사람 등쳐먹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노동자니까 무식할 거야. 네. 이렇게 뭐이기 때문에 뭐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인 논증입니다. 그 사람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사람 껍데기, 그가 기자다, 그가 선생이다, 그가 노가다 하는 사람이다. 이거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있죠. 우리 많이 하죠. 응? 순경이라서 어떻고, 기자라서 어떻고, 의사라서 어떻고, 막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한 대인 논증으로 비난하는 거를 지양해달라, 하지 말아달라라고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누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그는 이럴 것이다. 또 누구는 민주당에서 추천했으니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대인 논증이죠. 그렇게 그걸 토대로 비난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인 논증 비난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기자를 하면서 그런 관점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오래 해온 직업이 뭐냐라고 알고 나면은 아마 사고의 성향이 이럴 거야 하는 것이 또 잘 맞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인 논증 금지의 원칙이라 그럴까, 대인 논증 지양의 원칙 같은 거는 사법계에는 있는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일까요? 주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문형배 대행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헌법 정신은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죠. 근데 그 체크 앤 밸런스가 현재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주면 더 굳건해질 것이다. 저는 이번에 헌재에서 8대 0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한 거를 보면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야? 이게 체크 앤 밸런스야 하는 생각을 거꾸로 하는 사람입니다. 견제와 균형은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사법의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에서 누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 그걸 견제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는 거는 이건 정치의 용어고요. 법에서는 유죄, 무죄 이런 식으로 딱딱 뭐가 나눠지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을 사법에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 헌법은 이게 컨스티튜션인데 영어로. 이거를 일본인들이 법의 일종인 헌법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는 법으로 이해하는데 헌법은 법이 아니에요. 나라를 만드는 기본 어떤 툴입니다.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법의 일부가 돼버리죠. 그래서 헌법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게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이 따라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게 아니라 법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국민은 따라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국 지혜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비리법검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짓 한 거는 이치를 이기지 못하고, 이치도 서로 관점 다른 이치가 충돌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게 법이 재단합니다. 이게 법이 재단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형배 대행이 얘기했는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도 선거로 뽑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로 선거로 뽑았습니다. 둘이 충돌하면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어렵다. 교착 상태가 생기면 그 갈등을 해소할 장치가 없다라고 문 대행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대한민국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를 통해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의 이를 존중해주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길이 열린다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 주장도 옳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주장도 옳다. 둘 다 이치상으로 맞는데 이걸 결정해 주는 게 법이다. 그래서 이치 위에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 위에 권력, 권세가 있다 그래서 권세는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치입니다. 정치. 법으로 따지면 딱딱 되겠지만 정치로는요. 아니야. 법으로 있는 대로 할 수 없어. 정치로 푸는 거예요. 법으로는 이쪽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옳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 정치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법 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법치를 얘기하는데 법치는 일반적인 사회를 운영할 때는 대개는 상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합니다. 법은 아주 사회의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치로 하는데 법으로 안 되는 거 두 개의 똑같은 주장이 대립할 때는 그때는 정치적으로 푸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푸는 것 중에 하나가 투쟁도 있습니다. 권력 투쟁도 있고요. 정치 투쟁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뭐가 둘이 법적으로 부닥치다 보면은 뭐 재판을 통해서 법치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쪽에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헌재에 전부 다 판사 출신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헌법적인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만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헌재는 헌법이라고 하는 건 법보다 높은 거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법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재에는 정치가 없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정치적 문제를 전부 다 법원으로 들고 가서 헌재로 들고 가서 판단해줘 그래. 이게 정치가 사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주면 그거 갖고 정치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행정에 가까운 거예요. 법관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 법원에 있는 법관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 이게 법치가 아니고 이거는 행정에 가까운 겁니다. 예를 들면 무리한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데 이 정치 지도자는 군인들 보고 나가서 싸워, 결사적으로 싸워, 가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살인명령인데 살인명령을 내려도 정당한 겁니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걸 법으로만 따지면 대통령은, 통수권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치로 대부분 하지만 법치 위에 반드시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헌재가 자기네가 헌법을 해석하겠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하면서 법치가 보편화되면서 정치가 법 밑에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정치가 법화되면서 사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법관들이 정치를 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생깁니다. 법관들은 법관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탁탁 결정을 해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 판사들하고 술 먹다 보면은 알았어, 내가 그걸 이렇게 판단해 줄게. 와, 완전히 그냥 사또야, 사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법관들이 권력자가 되면요. 서울법대 나오고 40 붙은 친구들이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촤라락 하면 다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나온 친구들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긴 하지만 세상에는 국민학교 졸업밖에 안 한 정주영 회장처럼 영웅적인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학문과 관계없이.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축구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고 노래 잘해 떠오른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으로서 최고가 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치는 훨씬 더 다양해야 돼요. 법관이 정치하면 사법이 정치가 되면요. 그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대통령도 선출된 건축인데 국민이 선출된 권력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똑똑함만으로 검증된 재판관들이 너 파면돼 이런 결정을 함부로 내리느냐 이거야. 그러려면 니들이 대통령 다 하지. 그래놓고 헌재가 갈등이 생길 때 결정한 데를 따라달라라고 문영배 소장은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게 사법의 오류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문영배 씨는 집단사고에 빠지지 말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호남이니까 모조리 민주당을 지지해야 돼. 이 집단사고죠. 우리는 해병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집단사고에 빠지면은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무리지어 행동하면 되죠.
그래서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라고 문대행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100% 옳은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헌법재판소는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은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정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100% 판사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정치인도 들어가야 되고 교수도 들어가야 되고 법적인 판단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어요. 일반 국민도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떠면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파면과 파면 안 되는 거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결정하는 게 오히려 정확할 수 있어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은 전부 다 지금 헌재 재판관이 판사 출신이니까. 그럼 판사의 집단 사고에 빠지지. 자기네들이 윤 대통령이 한 거를 하나로만 보니까. 자, 예를 들면은 이번에 국회에서는 탄핵을 하는 거는 자기네 권한이다. 요런 이야기는 이제 문대행이 사실은 퇴임하기 전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이걸 행사하는 게 문제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돌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건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관용과 자제로 답을 찾아야 됐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탄핵 소추한 거는 어느 수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선포한 거는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헌재는 탄핵 소추는 문제가 없고 비상계엄이 문제다. 알아서 파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사법적인 판단입니다. 그 이전에 국회에서 숱하게 탄핵을 하고 특검을 하고 입법 독재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것도 지나친 겁니다.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다 판단하려면 사법부가 자기네끼리 모여서 두 가지만 놓여볼 게 아니라 다양하게 봐야지. 다양하게 보려면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야 돼.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재가 재판관들이 모여서 너 나가 이렇게 판단하냔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아픈 경우에 그럴 경우는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법은 정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픈 경우에도 의사들끼리 의견을 복잡한 병인 경우는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단사고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집단사고에 법관들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런 뜻에서 지금 헌재에 대해서 대인 논증을 하지 말아달라. 그 집단사고에 빠지지 말자고 한 문영배 대행의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자기 변명이다라고 봅니다. 헌재 제일주의예요. 사법 제일주의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정치가 사법화된 거 못지않게 사법이 정치화된 게 문제입니다. 헌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헌재를 없애는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헌재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국회 해산은 그러면 헌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냐고. 대통령 국민이 뽑은 사람을 파면한 게 헌재인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도 해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없는 게 그게 무슨 헌재야. 그렇게 하도록 헌법이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건 전형적인 헌재 제일주의고 사법의 정치화 현상입니다. 저는 문영배 대행의 이번에 퇴임하면서 밝힌 거, 또 인하대 로스쿨에서 한 강의를 보면서 우리 헌재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